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오늘 3박 6일간의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일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통상과 안보 이슈를 두고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시바 총리도 한일 관계 발전은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화답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일본 도쿄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눕니다. 자리에 앉은 두 정상은 이 대통령이 역대 한국 대통령 중 처음으로 미국보다도 먼저 일본을 가장 일찍 찾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 첫 양자 방문지로 일본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이 한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統領がそのように日本に最初のご訪問いただくということが大変に心強いことであります。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개된 일본 신문사 합동 인터뷰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넘어서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27년 전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사 사죄와 협력 확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수시로 양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를 재확인한 두 정상. 이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다음 셔틀 외교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서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방에서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정상은 미국과의 통상 이슈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조율했고 핵동결을 1단계로 한 비핵화, 납북자 문제를 서로 언급하며 대북 문제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일본을 떠나 미국 워싱턴 DC로 향합니다. 대통령실은 셔틀 외교 복원 등 이번 한일 정상회담 성과가 한미 정상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환대를 받으며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두 정상은 대화를 나누면서 간간히 웃음을 터뜨릴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이어서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한일 정상회담 장소인 일본 총리 관저에 도착합니다. 이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부터 현관에 나와 있던 이시바 총리. 차량에서 이 대통령이 내리자 다가갑니다. 두 정상은 악수를 나눴고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손을 두 손으로 잡으며 반가움을 표시했습니다. 회담 장소까지 걷는 내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두 정상이 웃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에 청록색 넥타이 차림이었는데 앞서 열린 동포간담회 때와 다른 색의 넥타이를 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첫 일정으로 제1동포를 만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위하여!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새롭게 나아가고 있다며 동포 여러분들의 활약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이제 시선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향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협상 스타일로 유명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대면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으로선 가장 큰 시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데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에 더해 비서실장까지 3실장이 모두 이례적으로 미국을 찾습니다. 민감한 의제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이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 시각 어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긴급 회동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의제를 사전 조율하는 자리로 안보 분야 협의에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루비오 장관이 첫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고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러트니하고 에너지부 장관들, 관계부처 기관들 같이 만나러 왔습니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 인상 등 안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방미 일정에 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상황을 관리해야 할 비서실장까지 총출동할 정도로 한미 간 협상이 긴박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아는 기자 김범석 외교안보 국제부장과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홍지은 정치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우선 오늘 한일 정상회담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부장, 합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아직 뭐 다 끝난 건 아니니까 예측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합의문에 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이런 문구가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일 관계의 기점으로 여겨지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자는 취지를 이 문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선언에 이 과거 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1년간 끊겼던 정상 간 셔틀 외교 재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관련 안보 이슈로 여겨지는데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연계에도 한 목소리를 낼 걸로 전망됩니다. 김 부장, 바로 직전까지 이제 도쿄 특파원 출신인데 오늘 회담 보기에 잘 됐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양측 모두 현재 이 긍정적인 한일 관계 분위기를 이어가고 민감한 문제나 해결 과제를 크게 부각하지 않으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조만간 있을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 일본의 성의 있는 태도 참석을 원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한테 이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하고 있죠. 근데 이런 이슈들을 크게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외교 소식통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현재 양국 관계 분위기를 굳이 깨거나 바꿀 명분이 없어 보인다며 우선 양국 관계를 관리하고 협력을 통한 실리 추구가 우선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일본도 좋은 평가를 내놓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대통령의 방일 자체부터 크게 평가를 했는데요. 광복절이 있는 8월에 한국 대통령이 방일을 한 것이 1987년 직선제 선출 우리 이제 대통령 중에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한 것도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거죠. 일본 현지 소식통은 이 반일주의인 줄 알았는데 실용주의였다며 이 대통령을 다시 봤다는 말을 저한테 일단 하기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최근에 이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인데요. 과거사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뒤집지 않고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서 시작됐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긍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좀 존재합니다.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이시바 총리가 지지율 하락 등으로 사임을 만약에 할 경우 극우나 강경파 인사가 정권을 잡을 경우에 한일 관계가 냉각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홍 기자, 오늘 한 거는 한일 정상회담입니다. 이제 끝났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건 사실 미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방일 일정 마친 뒤 내일 미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여야 할 포인트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통상협상 책임자들이 벌써부터 미국에 도착해 주요 인사들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지금 뭐 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조현 장관은 국방비 증액 등 동맹 현대화 의제를,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와 관세 후속 협상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수입 문제를 담당하잖아요. 방미기관 조 장관은 사전 조율 없이 현장 즉석해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동했고요.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미측 카운터 파트너를 만나며 각각 맡은 협상 의제들을 최종 조율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은 보통 순방에 안 가지 않습니까? 네, 가장이 자리를 비우면 어머니라도 집을 지켜야 하는데 둘 다 집을 비우는 건 아무래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을 때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 동행했었거든요. 특사 성격으로 임 실장이 먼저 방문했던 터라 단순한 의전보다는 현안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번 강훈식 실장의 동행도 단순 의전이 아니라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합심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더라고요. 관세협상 전 과정을 강 실장이 관여해 잘 아는 데다 회담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거란 거죠. 별도로 미국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방미 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눈여겨볼 일정 혹시 뭐가 있습니까? 네, 3박 6일 순방 일정에서 미국 일정만 2박 3일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건 이튿날 그리고 셋째 날 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이 나올지 한번 봐야 하고요. 아직까지는 문안을 조율 중이라고 하는데 중국 견제 미국 기조가 반영될지 여부가 핵심이거든요. 또 저녁에 진행되는 미국 오피니언 리더과의 만찬 간담회도 중요합니다. 미 조야에 퍼졌던 이재명 정부에 대한 친중 불신들 싹 걷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관심이 모아졌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은 없을 거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이번 순방 일정엔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 회담 방식을 두고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이 이에 대한 대비를 좀 하고 있습니까? 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죠. 트럼프 대통령 즉흥적 스타일에 대비해 대통령실은 철저한 준비를 했다는데 과연 회담 분위기가 좋게 흘러갈지 모레밤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일본 현지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채널A가 주관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마지막 결선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오는 26일 이 세 당대표 선출 전에 한 최후의 토론이었죠. 그래서인지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 격돌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남영주 기자가 그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결선 후보로 오른 김문수, 장동혁 후보. 입장 땐 칭찬으로 시작했지만 유연하시죠?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셔서 좀 좋습니다. 토론 시작 후 돌변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검 압수수색에 맞선 당사 농성을 부각하며 장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장동혁 후보께서는 계속 지금 당사를 지키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냐. 어떻게 그럼 뭘 하자는 건지 저는 투쟁에 대해서 장동혁 후보가 투쟁을 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합니다. 후보님께서 예전에 국회의원 하시던 시절처럼 의장석을 점거한다거나 문을 닫고 출입하는 것을 막는다거나 그런 방식의 몸으로 싸우는 국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국민들께 말로써 우리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장 후보, 지난 대선 단일화와 패배의 책임을 김 후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탄핵에 그 민심을 잘 담아냈더라면 그리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이 무리 없이 아름답게 진행됐더라면 저는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선거대책위원회 또 그 본부장도 하시고 나중에 상황실장도 하셨잖아요. 지금 당시에 한덕수 총리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한 것이지 그게 어떻게 단일화입니까? 두 후보는 토론 내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원내의 당대표가 아니라면 원내에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원내에서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어 갈 것인가. 여지껏 원내 당대표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3년밖에 안 되는 분이 저보고 10년 한 사람 보고 국회 경험이 없다고. 국회 경험이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인 부분 또 있습니다. 바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에 대한 시각 차이인데요. 이번 전당대회 내내 이슈를 삼켰던 전한길 씨에 대한 입장은 또 어땠을까요? 이어서 조민기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중 누구를 공천하겠냐고 김문수 후보에게 물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죠.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대표를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아직까지 많은 장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을 필승으로 이끌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공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선 토론회에서 전 씨를 공천하겠다고 한 장동혁 후보를 저격한 듯 한 전 대표를 택한 겁니다.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열심히 싸워온 분에 대해서는 공천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 후보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회 나와 의견이 다른 찬탄파 인사를 택하겠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어제 확정된 최고위원 중에 두 분이 지금도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저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명직 최고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찬탄파에 대한 의견은 계속 엇갈렸습니다. 조경태 후보는 500만 명 당원 명부 내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런 분과 어떻게 계속 함께 가시겠다고 하는 건지.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걸 암세포 자르듯이 잘라내야 된다. 이런 것은 과도한 발언이고 만약 그런 식으로 다 잘라내버리면 국민의힘이 그러면 누구랑 같이 일하겠습니까? 두 후보 모두 전한길 씨가 받은 경고 징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유는 다소 달랐습니다. 방해한 사람들은 전한길 씨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한길 씨에 대해서만 그런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한 정도로 질서를 위반한 점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경고로 내렸는데 그 정도는 적절한 결정이다. 국민의힘 새 당대표는 오는 26일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오늘 토론회를 앞두고 이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의원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찬탄파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행보로 보이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는 우회적으로 김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반면 당내에선 처음으로 김문수 사퇴를 요구하며 사실상 장동혁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물밑 세대결이 정말 치열합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결선에서 친한동훈계 표심이 당락을 가를 중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SNS를 통해 결선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라며 적극 투표에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 전 대표 등 당내 찬탄파 세력과의 통합을 주장해왔는데 한 전 대표의 최악을 강조한 이 발언은 장동혁 후보가 아닌 김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후보는 찬탄파 안철수 의원과도 회동했습니다. 두 후보 간에도 또 의견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제 외과 수술로 메스를 대고 도려내다가 나는 이제 좀 약물 치료 같은 거로 안 되느냐. 이번 만남은 김문수 후보의 요청으로 성사됐습니다. 혁신파로 분류되는 안 의원의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다만 안 의원은 연대 성격의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고자 하는 그런 회동은 아닙니다. 우리 당이 혁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를 절연을 하고 그리고 또 계엄 옹호와도 절연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김 후보를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삼선 성일정 의원은 SNS를 통해 우리 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 새롭고 젊은 세력이 등장하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라며 김 후보께서는 후배들을 위한 용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새 인물로 평가되는 장동혁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한 사망 사건 현장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던 숨진 남성의 20돈짜리 금목걸이. 땅으로 꺼졌나 하늘로 솟았나 도대체 어디로 갔나 싶었는데 그 미스터리가 결국 풀렸습니다. 시가로 1,100만 원이 넘는 이 금목걸이를 몰래 훔쳐갔던 범인은 바로 시신을 검사하는 조사관이었습니다. 김동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 한 빌라에서 50대 남성이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먼저 도착한 경찰관 2명이 찍은 사진에서 남성은 20돈짜리 금목걸이를 차고 있었습니다. 시가로 1,200만 원에 달합니다.
20분 뒤 검시조사관과 과학수사대원 2명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때 찍은 사진엔 금목걸이가 없었습니다. 목걸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서로의 주머니 등을 수색했지만 목걸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5명을 상대로 진술조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30대 검시조사관 A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검시조사관은 현장에서 시신 상태를 확인하는 행정직 공무원입니다. 시신을 확인하던 A씨는 과학수사대와 경찰이 집 밖을 조사하는 동안 금목걸이를 빼돌려 운동화 속에 숨겼습니다. 경찰은 신체 수색을 했지만 서로 믿음이 있는 만큼 세밀하게 수색하지 못해 목걸이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A씨는 목걸이를 비닐팩에 싼 뒤 자신의 집 싱크대 밑에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욕심이 생겨서 이를 주체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목걸이를 회수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아입니다. 얼마 전 한강에 떠있던 요트가 폭발하면서 침몰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탑승자들이 지체 없이 강으로 뛰어내리면서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데 알고 보니 현장에는 자기 일처럼 도운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김지우 기자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요트에서 불길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주류 시음회가 진행 중인 인근 요트 위 시민이 119에 신고합니다. 지금 몇 명은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불이 터지고 있어요. 불꽃놀이가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듯한 엄청 큰 폭발음이었어요. 배에 사람들이 아비규환 상태였습니다. 불이 난 요트에 가까이 다가가니 성인 6명이 보입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대포기하고 조금 내리세요. 6명은 시민들의 도움으로 인근 요트로 옮겨 타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불이 난 요트가 한 번 더 폭발하면서 전체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지난 8일 서울 한강 요트 화재 당시 긴박했던 구조 상황입니다. 불이 난 요트에서 탈출한 6명 모두 다쳤는데 시민들은 행사용 티셔츠를 찢어 지혈을 돕거나 아이스 버킷으로 화상 부위를 진정시키는 등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붕대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으로 남드리려고 했던 티셔츠나 이런 거를 좀 찢어가지고 지혈에 사용했었습니다. 시민들의 발빠르고 용감한 대처가 더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강릉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1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마라도에서는 조업 중이던 남성이 그물에 끼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나는 건물에 소방관들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갑니다. 아래쪽에선 소방차가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의 한 모텔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 50분쯤. 당시 모텔 안엔 투숙객과 직원 등 28명이 있었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꺼졌지만 투숙객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 병원으로 분산 이송되셨고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정상 작동했지만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려집니다. 몸에 구명 튜브를 낀 남성이 로프를 잡고 힘겹게 육지로 올라옵니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의 한 부두에서 낚시를 하다 바다에 빠진 70대 남성입니다. 일대를 순찰하던 해경이 신고 접수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구조했습니다.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에선 조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그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헬기를 급파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제주 해경은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올여름 최악의 가뭄이 이어지면서 강릉 주민들은 애가 타고 있습니다. 물 공급이 제한되다 못해 아예 단수가 될까 걱정인데 비 소식마저 들려오지 않자 기우제까지 지냈습니다. 강경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0년 전에 소낙비나 내려주고 이슬비 내려주고 바다에는 소낙비요 들에는 이슬비라. 장구와 꽹가리 소리에 맞춰 굿이 한창입니다.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며 충문을 태웁니다. 의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잔을 올리고 큰절을 합니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입니다. 물 때문에 또 걱정이다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잖아요. 물 공급 잘 돼서 농민들 잘 되는 그런 기우는 마음으로 저는 이 기우제를 지냅니다. 기우제를 열 만큼 강릉 지역의 가뭄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8.3%로 평년의 4분의 1에 그칩니다. 앞으로 22일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강릉시는 세대별 계량기를 50% 잠그는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만간 단수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물을 주로 사용하니까 샴푸할 때 단수되면 물이 안 나오니까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될까 봐 그런 건 좀 걱정이 돼요. 소방용수 확보도 비상입니다. 강릉 소방서 마당에는 10톤 규모의 이동식 수조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불을 끌 물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화재 진압 시 시내에 있는 소화전의 물을 사용하게 되면 강릉 시민들이 사용해야 될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기야 강릉시는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도 허용했습니다. 설거지하는 물도 아끼자는 건데 가뭄 때문에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릉엔 오늘 26일 한 차례 비 예보가 있지만 이후 다음 달 2일까지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는 만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더위가 꺾인다는 절기 처서가 돌아왔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형형색색 조명이 가득한 터널 속으로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기차가 다니던 옛 터널인데 한여름에도 시원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 피서지가 됐습니다. 내부 온도는 현재 20도를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재킷을 입고 있어도 서늘함이 느껴집니다. 터널 바깥 온도와 비교해보니 15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방문객들은 더위를 금세 잊었습니다. 서서인 줄도 모를 만큼 너무 더웠는데 터널 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시원하게 가족과 있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이 한가득입니다. 햇볕에 달궈진 백사장을 건너 바다로 뛰어듭니다. 물장구를 치다 보면 무더위는 훌쩍 사라집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에만 3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날씨가 더웠는데 바닷가에 몸을 담그니까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더위가 누그러진다는 처서가 무색하게 오늘도 무더위의 기세는 매서웠습니다. 대구가 37.2도까지 치솟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울도 33도를 육박했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이후에도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서울 강남 재건축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개포동에서 시공사 선정을 두고 치열한 수주전이 펼쳐졌습니다. 재건축 시장에 이목이 집중된 현장을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건설사 직원 수십 명이 건물 입구 양쪽으로 길게 줄지어 서 있습니다. 어깨에는 띠를 두르고 손에는 현수막까지 들려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지날 때마다 구호를 외치고 90도로 허리 숙여 인사까지 합니다. 오늘 전략의 요충지로 불려온 개포5성 7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막판 총력전이 한창입니다. 사방이 지하철역인 초역세권의 강남 학원과도 인접해 향후 강남권 수주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과열 홍보 전에 강남구청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조합원 총회는 마지막 전략 발표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모체 회사에 대한 부채 비율이 좀 적은 회사를 택했습니다. 50년 이상 살 집을 가족들과 살 집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해줄 수 있는 건설사를. 결국 조합원들은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투표자 746명 중 절반이 넘는 득표로 사업권을 따냈습니다.
삼성물산은 11만 원 낮은 공사비와 분담금 4년 유예 등을 제시했습니다. 1987년 준공된 개포 5성 7차는 최대 지상 35층, 1,122채로 곡선의 아파트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삼성물산 측은 약속한 제안을 반드시 이행해 개포 일대 최고 명품 단지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시행일은 시공사와 조합원 간 논의를 통해 정해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운전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료. 이 지갑 사정이 얇아진 서민들에겐 꽤나 부담입니다. 보험회사들이 제공하는 특약을 잘만 활용하면 적지 않은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주차장에서 차량이 후진을 합니다. 장애물에 가까워지자 경고음이 울리더니 자동으로 멈췄어요. 차량에 급제동이 걸립니다. 주행 중 충돌 위험을 방지해주는 후측방 충돌 방지 장치입니다. 보통 신차 옵션으로 장착돼 있지만 없는 차량은 차량 정비소에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높아지자 위험도 낮은 가입자 중심의 안전장치 보험료 할인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8% 정도를 추가 할인해주는 사고율 부분 자체를 예방할 수도 있고 소비자들에겐 유용한 정보입니다. 할인을 여러 가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체감하는 금액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차량 블랙박스 장착 사진을 첨부하면 최대 7%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용하는 내비게이션과 연계한 안전운전 점수나 직전 2개월의 대중교통 이용 일수도 할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 안전운전 인증 상품 도입 이후 사고 발생률과 보험금 청구 건수는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나날이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에 손해율과 고객,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중국에서 새벽녘에 공사가 한창이던 철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1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는데 무리하게 완공일자를 맞추려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공사 중인 철교가 갑자기 뚝 끊겨 무너져 내리고 불꽃이 마구 튀어오릅니다. 철교 아치를 지탱하고 있던 케이블은 끊어진 채 그대로 널려 있습니다. 중국 칭하이성 젠자현에서 공사 중인 철교가 무너진 건 오늘 새벽 3시쯤. 작업자 12명이 사망했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새벽 시간 해발 2,000m가 넘는 고원지대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다리 아래엔 안전망이 있었지만 무너진 철골 구조물과 함께 안전망도 떨어지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길이 1,596m로 세계 최대 복선 철교인 이 다리는 이번 달 말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완공일자를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관계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짙은 매연이 주위를 에워싸고 폭발음이 들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미국 루이지애나주 윤활유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직원 400명이 근무하는 공장이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군이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 행위를 했다며 으름장을 놓은 겁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가는 날 북한이 이런 요구를 한 건 무슨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보도에 김용성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부전선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몇 명이 군사분계선 MDL을 넘은 것은 지난 19일 오후 3시쯤입니다. 이들이 MDL을 넘는 동안 우리 군은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고 북한군은 이후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합참은 이 사건을 즉시 발표하지 않았는데 북한 측이 나흘 뒤인 오늘 오전 이를 공개하며 비난했습니다. 북한 측은 우리의 경고 사격이 철두철미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국경지대에서 요새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작업 도중 군사분계선을 넘는 북한군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 군의 대응을 북한이 돌연 문제 삼은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첫 방일 방미 출국 직전 규탄 담화를 낸 것에 대해 한미 양측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정전 협정 체제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것을 위협하는 한미가 상당히 문제라는 것, 이런 것들을 환기시키는 어떤 의미가 일단 있다고 봐야 돼요. 다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2년 반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방일 출국 직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도발을 한 바 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수위를 조절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회담을 마치고 이 두 정상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협상이 잘 됐는지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송찬욱 특파원, 현재 양국 정상은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제뒤에 있는 총리관저에서 만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과 한일 협력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으로 나아가자는데 합의했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한일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에서 두 정상은 한미일이 협력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하자는 데 합의했는데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일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기로 한 거고, 이는 미국발 관세 압박을 공동 협력 대응하자는 취지로도 보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했지만 일관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과거사에 대한 역대 정권 인식 계승 의지도 밝혔습니다. 한일 정상은 인구 급감, 저출산 고령화, 수도권 집중 등 공통된 사회 문제를 협의하는 정부 간 협의체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총리관저 앞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정치부 이준성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90도 인사, 이거 뭔가요? 네, 이재명 대통령 오늘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 도쿄로 출국했잖아요. 출국길에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 참모진은 물론 정부 여당 주요 인사들도 이 대통령 배웅에 나섰는데요. 떠나는 이 대통령을 향해 거듭 90도로 고개를 숙인 이 사람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네요. 네,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에 참석하는 건 정치권의 오랜 관례인데요. 오늘 정 대표 배웅 인사에 관심이 조금 더 간 건 최근 있었던 논란 때문입니다. 앞서 정 대표는 에이펙 정상회의 상황 점검차 경주를 방문했는데 이때 올린 사진이 논란이 됐습니다. 천마총 금관을 착용한 듯한 착시 사진을 올렸다가 왕노릇하냐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자 바로 삭제했는데 삭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 대통령을 만난 거라 이 90도 인사와 연관지어보는 시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대통령 일본에 도착을 했을 땐 누가 맞이해줬나요? 네, 일본 측에선 미야지 타쿠마 외무성 부대신이 나왔는데요. 이 외무성 부대신이라는 직책 익숙치 않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로 치면 외교부 차관에 해당합니다. 우리 쪽은 대통령이 갔는데 장관도 아닌 차관이 영접한 것 두고 자칫 홀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2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일했을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국빈 방문이 아닌 실무 방문이라 일본 측에서 예우를 갖췄다는 설명이 나왔는데 이번 방일 또한 실무 방문 성격입니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보이는데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죠? 네. 중국어 공부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며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는데요. 무제한 토론의 첫 주자로 나선 김영동 국민의힘 의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섰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가져오셨네요. 24시간. 1시간 지났네요. 거짓 다 나가버렸네. 나 충분히 듣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예. 혹시 뭐 또 중국어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조만간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걸 뭐 좀 빚고 온 건가요? 그런데 본회의장 이 대부분이 좀 비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의원들 대부분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노란봉투법 관계부처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도 도중에 자리를 비우자
야당은 반발했습니다. 장관 어디 가셨어요? 여기 임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장관이 장시간 자리를 비우는데 아니, 국회를 무시해도 진짜. 결국 뭐 고성이 오갔네요. 그런데 오늘 본회의장엔 시민들도 좀 있었다면서요. 네, 부산에서 시민들이 국회를 방문했는데요. 우원식 의장이 텅 빈 본회의장이 좀 민망했는지 한마디 남겼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죠. 무제한 토론을 하는 중이고요. 24시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키고 있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쟁점 법안들이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로 넘어오면서 텅 빈 본회의장에서 메아리 없는 무제한 토론이 유독 잦습니다. 상대 말이면 귀를 막거나 회의를 박차고 나가기보다는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정치권 모습,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오늘 제주도에 핀 황화 코스모스입니다. 절기상으로나 사진상으론 가을이 왔나 싶지만 현실은 34도를 웃도는 무더위였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더위의 체감온도가 34도까지 오르겠고요. 더위 속의 대기 불안정으로 동쪽 지역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워낙 덥다 보니 비 소식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더위를 완전히 식혀주진 않겠지만 월요일 오전부터 비가 내립니다. 화요일까지 전국에 이어지겠고요. 수도권에는 최대 60mm로 가장 많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서울이 26도, 강릉이 27도가 예상이 되고요. 한낮에 서울 33도, 전주 34도, 대구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추가 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의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